자, 오늘 분석할 종목은 이 한화손해보험입니다. 오늘 내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시고 이제 뉴스나 이 리포트를 한 번씩 찾아서 다시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우선 제가 한번 최대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이 하나손해보험이 시가총액은 이 5,148억 원입니다. 밑에 보시면은 이 매출과 이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2017년 같은 경우에 이 하나손해보험이 이 10년 내 주가 이 최고점을 찍고 급전직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거의 10분의 1 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2017년에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은 2018년에도 뭐 그렇게 나빠진 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이 하락의 모습은 2020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역대 최저점인 931원까지 거의 10분의 1 토막 이상 하락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러한 이 하락의 이유가 이 매출과 영업이익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RBC 비율의 이 하락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. 자, 이 RBC 비율은 이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도 합니다. 자, RBC 비율은 이 보험사가 이 가용 자본, 즉 이 순자산을 이 요구 자본, 이 보험 부채로 이 나눈 값입니다. 자, 그렇게 보면은 이 순자산을 이 보험 이 부채로 이 나눈 값이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게 1과 1이면은 이게 100이 되겠죠. 자, 그랬을 때 금융감독원에서 이 RBC 비율을 이 150% 이상 유지해서 이 재무적 안정성, 즉 건전성을 유지하라고 권고합니다. 자, 이 비율 아래 떨어졌을 때에는 이 회사에서 각 금융사에서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본 확충을 실시하게 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이 후순위채를 이 발행한다던가 이 유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신종 이 자본 이 증권 발행 등을 통해서 이 자본 확충을 실시하게 됩니다. 당연히 이런 자본 확충이 있는 만큼 주가는 희석되겠고 주가는 희석되겠고 주가의 흐름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이 회사의 이 재정 건전성에도 문제가 상당히 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2017년에 이 하나손해보험은 이렇듯 이 RBC 비율이 이 150% 이하로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 자본 확충의 이슈가 발생했고 이 재정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장기간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자, 그렇게 2017년도에 이 자본 확충 이슈가 생겼고 2020년까지 계속해서 이 자본 확충을 위해서 노력합니다. 자, 뿐만 아니라 2017년에서 2020년까지는 이 금리 이 하락기이기 때문에 이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기 자본율이 저절로 증가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. 금리 하락 시에는 이 채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있는 이 채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자기 자본의 상승률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. 자, 그랬던 것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가 이 상승하게 됩니다. 이 금리 상승은 곧 이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자기 자본율 하락으로 인해서 이 하나손해보험은 또다시 이 자기 자본 확충 이슈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2017년부터 어느 정도 안정기에 돌입했던 이 하나손해보험이 다시금 이 금리 이 인상으로 인해서 이 자기 자본율이 하락하게 됩니다. 결국 이 자기 자본율 하락은 지급 준비율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지급 준비율 하락은 다시금 자본 확충 이슈를 발생시키게 됩니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손해보험은 이 유증이라든지 이 후순위채 발권 그리고 신종 자본 증권 발행 등을 통해서 다시금 이 자본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. 또다시 주가는 희석되게 되고 재정 건전성에 위협을 받으면서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. 자, 그러한 이 가운데
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IFRS 17이 시행하게 됩니다. 이 IFRS 17의 가장 핵심은 이 보험 부채를 이 시가 평가하는 것과 발생주의 기반 이 회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. 자, 기존의 IFRS 4에서는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부채는 원가로 평가했습니다. 또한 기존의 IFRS 4에서는 현금주의 회계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적실성이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IFRS 17이 과연 이 보험업계에는 이 좋을지 아니면은 이 나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. 이 IFRS를 시행한다고 도입이 결정된 20년도부터 이 도입이 결정되었고 실행은 23년도부터 실행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20년도에는 이 IFRS 17이 이 보험업계에 미칠 재무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자, 그 이유는 기존에는 이 보험 부채를 이 원가 평가를 했었는데 IFRS 17으로 바뀌면서 이 시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. 자, 2020년 당시에는 이 금리 인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금리가 보험 부채는 금리가 오르면 줄고 금리가 내려가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이 부채 증가로 인해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 자본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입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보면은 금리가 높았을 때 판매한 보험 상품, 예를 들어서 대략 5%에서 판매를 했었습니다. 그 이후에 이렇게 금리가 2%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차익만큼, 이 3%만큼을 이 책임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서 이 부채로 쌓아야 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부채 부담에 대한 이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. 앞서 이 하나손해보험도 이 자본은 줄고 이 부채는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이 자본 이슈가 있어서 이 자본 충당을 인해서 여러 가지 유증이라든지 이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전 보험사에 걸쳐서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. 하지만 다행히 이 IFRS 17이 시행된 23년도에는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보험사에서는 지금보다 이 부채 부담이 감소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IFRS 17을 빨리 적용하기를 바라는 이 기대감이 오히려 커졌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 IFRS 17이 바로 이 보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분석을 해보아야 합니다. 자, IFRS 17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CSM입니다. 이 CSM은 보험 계약 마진이라고 합니다. 이 보험 계약 마진은 이 계약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지 이 산출을 통해서 이 부채로 넣어 놓고 계약 기간에 걸쳐서 이익으로 균등상각하는 것입니다. 자, 좀 더 쉽게 보면은 자, 보험사들이 이 계약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10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. 자, 그러면 이 보험사들이 보험 기간 동안에 계약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지 낼 수 있는 것을 100 이거를 CSM으로 가정하면은 이 CSM을 처음에는 이 부채로 다 잡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부채로 잡아놓은 CSM을 이 계약 기간에 걸쳐서 이익으로 균등상각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10년에 걸쳐서 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동안에 100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10년에 걸쳐서 이 100을 균등 이익으로 상각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10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에 걸쳐서 부채가 이익으로 균등 상각하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렇게 본다면은 이 CSM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보험사의 이익도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빚이 곧 해마다 자본으로 상각되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. 자, 이전에는 이 보험사의 부채는 이 LAT 추가 적립액, LAT는 이 금리 하락기에 보험 부채 증가분을 부채로 적립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보증 준비금이라든지 해약 환급금 등이 이 부채로 잡혔다면은
이 IFRS 17에서는 이 위험 마진, 그러니까 이 위험이 되는 것들은 바로 부채로 잡고 보험료를 부채로 잡아서 이익으로 계속 균등 상각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. 그렇다면은 이 보험료를 다 부채로 잡아버리면은 이 자본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자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보험료 전체가 모두 처음에는 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랬기 때문에 이 금감원에서는 이 CSM을 적용하는 것을 사실은 원칙은 이전의 모든 계약을, 이 보험 계약을 이렇게 이 IFRS 17으로 산정해야 되지만은 이러한 자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IFRS 17으로 잡는 것을 1년이나 이 3년, 이 5년 중에 선택해서 환원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CSM으로 잡을지, 이 CSM으로 잡는다는 것은 즉 이 미래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이고, 이 CSM으로 잡지 않고 이전의 것을 이 자본으로 잡는다면은 곧 자본으로 잡기 때문에 CSM을 무리하게 늘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, 이 자본의 이 재정 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즉 그래서 이 보험사들마다 자기들의 이 재정 안정성에 따라서 이 CSM을 잡는 이 규모를 선택할 수 있고, 이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서 이 자본으로 잡을지 이 CSM으로 잡을지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CSM이 곧 이 발생주의 이 회계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기존에는 이 보험사들이 이 현금주의 회계 방식이 원칙이었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이 첫 해에 이 보험을 팔게 되면은 첫 해에 보험료 들어오는 것은 10년치 중에서 1년치 분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비용으로 빠지는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 보험 가입하는 첫 해, 즉 이 수주가 늘면, 보험 가입이 늘면 늘수록 오히려 이 손실이 늘어나게 됩니다. 그 이유는 보험회사에서 첫 해 가입비를 제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들어오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데, 보통 이 사업비 부분으로 보통 한 10분의 1 정도를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현금주의 방식에서는 오히려 보험 계약이 늘면 늘수록 손실이 커지는 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. 반면 이 발생주의 회계 방식에서는 이 전체적인 이익, 즉 이익을 100으로 봤을 때 해마다 이 균등 상각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보험을 많이 팔면 팔수록 이익도 그대로 늘어나고, 이전처럼 이익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이런 변동성이 줄어들고 일정하게 이익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. 자, 또한 이 CSM을 산정하는 것은 이 각 보험사가 이 자율성을 가지고 이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어떤 보험사에서는 이 CSM을 무리하게 늘려서 이익을 크게 잡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할 수 있지만은, 보험사는 각 이 CSM, 이 가정치를 공시하게 돼 있고, 금융당국도 이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객관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뿐만 아니라 이 예실차라는 것을 해마다 반영하게 됩니다. 자, 보험사들이 이 CSM을 높게 잡더라도 실제로 이 CSM이 그만큼 높지 않으면은 이 예실차 반영을 통해서 이 CSM을 계속해서 수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자, 또한 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이 보험에서 이 CSM에 유리한 보험은 장기 보험이 아닌 오히려 단기 보험이고, 이 저축성 보험보다는 이 보장성 보험이 이 CSM을 높게 산정하는데 유리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생명보험사들보다는 손보사들이 이 보장성 보험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CSM에 훨씬 더 유리한 구조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,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미래 이익이 상당히 크게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점입니다. 자, 뿐만 아니라 이 장기 상품보다는 이 단기 상품이 이 CSM에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 보험사들도 향후에 보험 판매에서 이 단기 상품 위주로 판매를 늘려서 이 CSM을 늘릴 공산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실제로 23년 이 IFRS 17이 발생하고 이 생명보험사들도 이 저축성 보험을 이 단기에 7년 납입하면은 15년 보장,
이런 식의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이 CSM을 높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고,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한 권고 조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IFRS 17 시행으로 인해서 이 CSM은 손보사에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결국 이 IFRS 17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이 손해보험사의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우선 이 보험 부채를 이 원가가 아닌 이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 부채가 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자본은 늘어나게 됩니다. 결국 이 IFRS 17 도입으로 이 손해보험사들의 이 순이익이 51%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결국 이 순이익 증가는 이 단기 순이익 증가로 이어져 배당 여력이 커지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손해보험사들의 이 저평가도 계속해서 이 해소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이 기존에는 자산을 이 시가, 부채는 원가로 평가했으나 이 IFRS 17 도입으로 부채의 시가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부채는 줄어들고 자본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. 또한 이 발생주의 회계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대비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앞서 한번 살펴보았듯이 이 IFRS 17에서 핵심은 바로 이 CSM이고, 이 CSM 상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손해보험사에 상당히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결국 이 CSM 증가는 이 배당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손해보험사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이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상당히 더 높은 이 밸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점입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손해보험이 여전히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경과 조치 때문입니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IFRS 이 17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당시 이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는 이 보험회사들이 IFRS 17으로 인해서 이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보았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각 보험회사들이 이 금융감독원의 신청을 통해서 이 경과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물론 한화 손해보험을 포함한 여러 중소형 보험사들은 이 경과 조치 적용을 신청하였습니다. 자, 기존에는 이 RBC 비율이라고 이 구지급 여력 제도가 있었고, 지금은 바뀐 IFRS 17 하에서는 이 KICS라고 하는 KICS, 즉 이 신지급 여력 제도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 재무 건전성에 이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 이 금융당국이 이 경과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. 하나손해보험도 이 신청을 통해서 이 경과 조치를 지금 적용받고 있습니다. 자, 그럼으로 인해서 이 경과 조치로 인해서 배당 등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현재도 하나손해보험은 어느 정도 주가가 이 약세를 받고 있습니다. 자,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이 자본 확충을 해왔고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 경과 조치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 KICS 비율이 190%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손해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KIFRS를 적용을 통해서 이익은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경과 조치 적용으로 이 배당이 감소했지만은 이 경과 조치가 끝난 이후에는 이 배당 증가와 이익 증가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경과 조치를 받고 있지만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여전히 이 KICS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렇게 봤을 때 24년 1쿼터 이 하나손해보험의 이 실적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4년 1쿼터 단기 순이익은 1,097억 원으로 2월 오 2월 대략 10% 증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보험 손익은 2월 오 2월로 38% 증가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이익이 증가한 데는 이 IFRS 17 이 시행을 통해서 이 CSM 상각익 증가가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
지금 최근에도 이 CSM 증가에 유리한 이 보장성 보험 매출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고, 신계약 비율이 이월로 50% 이상 증가함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 CSM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그래서 결국 IFRS 17 시행으로 인해서 기존의 이 재정 건전성 문제는 해소되고, 이익도 늘어나고 배당도 늘어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더욱더 저평가 국면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된다면 결국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. 자, 원래 1분기 이 순이익만 보더라도 이 1,000억 원이 넘었습니다. 그러면은 이거 사만하더라도 연간 순이익이 이 4,000억 이상 발생하게 될 터이고, 그렇게 되면은 배당 여력도 커지고 주가의 저평가도 계속 커지게 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하나손해보험의 주가 상승률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손해보험에 대해서 리포트도 읽어보시고 뉴스도 보셔서 한 번 더 정리하신 후에 이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